지금 중국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만두 디자인 특허를 받은 걸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만두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언론 환구시 보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발끈했습니다. 만두는 춘추시대부터 중국 전통 음식인데 한국이 특허를 냈다는 반응인데요. 웨이보에서도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김치나 한복, 그리고 불고기에 대한 중국의 우기기로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도대체 이번에는 만두가 어떻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 로렌스 AP통신 국제부 선임 기자입니다. 전쟁과 난민, 지정학적 갈등을 줄줄이 취재해왔지만 이토록 예상치 못한 이슈는 처음이었어요. 바로 만두였습니다. 한국의 갈비만두와 김치만두가 미국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작은 만두 한 조각이 중국과 한국의 문화전선,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만두 갖고 전쟁이 벌어졌다니 대체 왜? 처음엔 기자실이 떠들썩해서 무슨 대형 사건이 난 줄 알았어요. 편집국장이 제게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한국이 만두 디자인 특허를 냈다는데 중국이 발칵 뒤집혔어. 취재해봐. 만두 디자인. 전쟁터도 외교 분쟁도 아닌데요? 그런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선 이미 해시태그 한국문화 도굴죄가 트렌드 1위였고 중화 문명을 침탈했다는 분노 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국식품 대기업 CJ 제일제당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반다령 갈비만두와 김치만두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한국 측은 이 특허가 특정 모양과 주름 패턴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언론들은 이를 만두 자체에 대한 문화적 소유권 주장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저는 편집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단순한 문화 이슈 같지 않아요. 뭔가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장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취재해야 하는 거야. 이런 한중 문화 갈등이 처음이 아니거든. 김치, 한복, 불고기도 과거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 이번 만두 이슈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바로 취재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만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음식 하나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는지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역사학자, 문화학자, 음식 연구자분들을 두루 배웠는데 놀랍게도 이 만두 전쟁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화 정체성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었죠. 무심코 이 취재를 시작했지만 이제 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훌쩍 넘어섰어요. 만두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고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 문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만두 전쟁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쳐보고 왜 이것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닌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깨달은 건 이번 만두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김치 논쟁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서울의 한 김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 관장님이신 권혜림 박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죠. 김치 논쟁이요? 아, 2020년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권혜림 박사님께서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 ISO 인증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이후 중국 매체들은 김치의 기원이 파오차이라고 주장했죠. 당시 광명일보는 김치의 조상은 중국 파오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인들 사이에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김치는 최소한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어요. 재료도, 맛도, 발효 과정도 파오 차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유네스코가 김장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지요. 국제사회는 한국 김치를 인정했는데 왜 중국은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 답을 듣기 위해 다음 날 저는 국제문화학자 데이비드 리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문화적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죠. 리 박사님께서는 중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자처하며 이 지역 전통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이번 만두 논쟁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오즈 교자가 한국 만두의 원형이라고 보지만 한국은 만두를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김치만두나 갈비만두 같이 한국적 독창성이 반영된 종류가 많지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알게 된 건 이와 비슷한 사례가 꽤 많다는 것이었어요. 한복과 중국 한푸, 한글과 한자 논쟁은 물론이고 단호의 강강술래까지 유사한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차분히 대응했다는 점이었죠. 김치 논쟁 때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와 파오 차이는 다른 음식이라는 명료한 성명을 발표하고 김치의 역사적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외신 반응도 눈에 띄었어요. BBC, CNN 등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한국 김치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보도했지요. 오히려 이 논쟁으로 김치의 세계적 인지도가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 관심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훨씬 넘어섰어요. 저는 이 만두 전쟁을 더 깊이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저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이상호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 문화 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였습니다. 이런 문화 갈등은 만두랑 김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고기, 삼계탕, 심지어 김 바로 그 바다 해조류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필기를 멈추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김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2021년에 중국 매체들이 김이 사실은 중국에서 유래했다며 자오차이라는 중국 해조류가 한국 김의 원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중국 매체 기사 제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불고기는 중국 전통 약선 요리에서 비롯됐다. 한반도에 전해진 중화 약선 요리가 이제는 한국 음식이라 우기고 있다. 그 제목들을 보자 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캠페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 이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는 늘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반도가 오랜 세월 중국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치만 해도 우리 기후와 식재료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음식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 주장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이 문화적 패권과 연관이 깊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죠.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문화 자신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국가 정체성과 문화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훨씬 복잡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만약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거의 모든 대표 음식과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문화재청 전책관인 박승우 씨를 만났습니다.
우린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고구려 같은 한국 고대 왕국들을 중국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죠. 그럼 이런 음식 논쟁도 그 연장선상인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 전책관님이 답하셨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확대의 일환이지만 한국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만두 가지고 이리 난리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정말 중대한 이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취재를 계속하던 중 저는 2018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푸드 엑스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 한식진흥원의 이혜원 팀장님을 만나 직접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그 엑스포에서 저희는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전시했어요. 이 팀장님이 회상하셨습니다. 전 세계 방문객들이 정말 좋아했는데 중국 대표단이 와서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표정이 굳은 이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만두가 중국 자오즈 교자에서 유래했으니 한국이 자기 음식인 양 전시하는 건 문화 도용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전시 철거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 팀장님이 씁쓸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객들에게 김치만두랑 갈비만두를 직접 시식하게 했죠. 그리고 한국식 만두만의 독특한 맛과 조리 방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잠시 멍해졌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결국 그날 우리 부스가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이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만두의 독특함을 인정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논쟁하지 않고 단지 보여줬을 뿐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1990년대부터 중국은 문화 원류론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해 왔더라고요. 김치, 한복, 한글, 그리고 이제 만두까지요. 기록을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한국은 이런 주장에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나라는 국제적으로 항의나 캠페인을 벌였을 텐데 한국의 대응은 확실히 달랐어요. 취재 5째 날, 저는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의 임성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한국은 이런 문화 분쟁에 점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제 지식 재산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임 연구원님은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김치의 경우 2012년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김치를 국제표준 명칭으로 등재했고 한복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만두에 있어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특정 디자인이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형태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저는 대만 음식문화 연구자인 린메이 교수를 화상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 식문화 교류를 중립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만두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각 지역만의 특색이 더해졌습니다. 한국 만두는 특히 재료와 조리 방식에서 독창성을 발전시켰죠. 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창의성이 더해진다는 사실을요. 저는 또 외교부 문화외교 담당 정책관 박수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역사적 증거와 학술적 논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제도와 시장에서의 인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중국 측 반응도 확인했어요. 중국 언론들은 이 특허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SNS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베이징대 왕리 교수님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오즈가 중국 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술적 관점에서는 각 나라의 독자적 발전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이하윤 교수님은 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특허는 특정 표현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지 문화를 독점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감탄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제도적, 경제적 인정을 추구하는 모습은 21세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는 데 있어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뉴욕 본사로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리포트를 위한 대본도 준비했어요. 편집장님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작성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뉴스를 전달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먼저 중립적인 어조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새로운 문화 갈등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들로요.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김 셰프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바로 이 길을 한국이 선택했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허라는 현대적 수단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호텔 책상에 앉아 대본을 읽어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양측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5일간의 취재를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은 그런 틀에 절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만두의 독창성, 그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방식,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대본을 접고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5일간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모호한 중립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그에 대한 제 관점을 담았지요. 물론 이것이 편집장님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 대본을 완성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생방송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으셨어요. 어떤 관점인데? 이건 단순한 문화 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긴 한숨 끝에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제가 본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았어. 내 판단을 믿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말아라.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안전한 가면을 벗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전하려고 생방송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뉴욕 본사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뉴욕 스튜디오와 연결된 마야 로렌스 AP통신 국제부 선임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만두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만두 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서의 5일간 취재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김치 논쟁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 갈등,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독특한 대응 방식까지요.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습니다. 특허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음으로써요. 이것은 21세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방송 도중 모니터를 통해 앵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도 제가 평소와 다른 톤으로 리포팅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담긴 한 조각이었어요. 김치만두에는 겨울나기의 지혜가, 갈비만두에는 귀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편집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하지만 내 리포트 정말 좋았어. 마치 음식 리포트가 아니라 문화 다큐멘터리 같았어. 그날 밤, 제 리포트는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만두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를 직접 맛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뉴욕의 한식당들은 만두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레스토랑 주인은 갑자기 만두 주문이 3배로 늘었다고 말했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은 외쳤고 한국은 보여줬다. 만두는 작았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이 담겨 있었다. 작은 만두 하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됐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